이게 이제 13세트 해서 뭐 한 200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뀌고, 시간도 한 명에 한 45분 동안 처리하는 것들이 1분이면 처리가 되고, 실제로 이제 고객의 만족도가 더 높더라. 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신 회사에 이 고객 응대를 위한 자료들이 얼만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뭐 디지털화 되어 있느냐, 뭐 얼마나 암묵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케바케인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되게 앞서 있는 쪽에서는 이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거는 저희 고객사들 케이스예요. 이제 이건 저희 고객사들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뭐 카오라는 일본 회사는 저희 거를 쓰셔가지고 그 화장품을 실제 출시하기 전에 이제 고객한테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하는 리서치 팀이 있어요. 그 리서치 팀이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개발팀에 넘겨줘요. 몇 달씩 걸려서 하는 일인데, 그거를 저희 솔루션을 써가지고 하시고 나서는 51%의 시간을 절약했다 라는 이제 리포트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다른 회사의 케이스랑도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전히 이제 이 되게 정치적으로도 그 예민한 이슈긴 하죠. AI가 사람의 직업을 대체할 거나 안 할 거냐. 이제 그거는 사실 훨씬 더 하이 레벨의 담론으로 일단 두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슈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AI를 쓰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 AI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훨씬 눈앞에 있는 일이에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거는 사실 좀 더 봐야 되는 일인 거고, 그리고 AI를 잘 쓰는 회사가 AI를 못 쓰는 회사를 경쟁에서 이겨서 시장에서 AI를 잘 쓰는 회사 못 쓰는 회사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것도 훨씬 우리 눈앞에 있는 일입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컨설팅 중에서도 가장 윗단에 있는, 먹이사슬의 가장 윗단에 있는 이 전략 컨설팅 중에서 이제 BCG 안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BCG 안에서 나눈 거죠. 컨설턴트들 반을 나눠서, 야 너네는 챗GPT 쓰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다른 한쪽은 야 너네 모든 업무에 GPT를 가장 다양하게 활용을 해봐 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태스크 컴플리션 레이트, 이 과제를 얼만큼 잘 완수했냐 에서도 한 12%더 올랐고, 컴플리션 스피드 속도에서는 25%더 올랐고, 퀄리티에서는 40%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전략적인 부분을 다루고 분석을 되게 깊게 해야 되는 이런 업종에서도 AI를 쓰면은 시간, 속도, 퀄리티 모든 것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일을 하던 거를 AI랑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라는 마인드를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생성형 AI가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되게 매크로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 220개 이상의 고객사와 같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연 어디에 쓰고, 이제 그 어떤 밴드를 어떻게 고르고, 내부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세일즈는 빼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저희의 경험에서 나온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알아야 이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어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업 안에 각 직군들, 뭐 프로덕트 매니저, 뭐 아니면 변호사, 이제 법무팀, 재무팀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업무에 바로 이제 AI랑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들을 이 앱마켓에 현재 제공하고 있어요. 앱마켓이라는 게 뭐냐면, 각 직군별로 쓸 수 있는 앱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앱들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50개, 100개의 앱들을 이제 고객사만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고객사에 납품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일반 직군에 쓰는 거, 법무팀에서 쓰는 거, 재무팀에 쓰는 거 이렇게 쭉 앱들이 있고요. 앱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앱인데, 첫 번째는 챗GPT 같이 이제 대화용을 하는 앱이고, 두 번째는 일반 이제 웹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 앱이 뭔지는 제가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특히 한국과 일본, 저희가 이제 고객사가 일본이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이 한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고객사가 있는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일본도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데이터 보안의 이슈로 이 외부에 있는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을 못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저희 자체 LLM 모델을 쓰시고, 저희는 도메인별로 특화되어 있는 자체 모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 쪽에 고객사가 제일 많이 있는데, 이게 저희 모델 이름은 알파라는 모델이고, 이제 도메인별로 뭐 알파 F, 뭐 알파 M, 알파 G, 그래서 공공은 알파 G, 금융은 알파 F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앱마켓이 그러면 그 도메인 자체 모델, 고객사의 자체 모델 위에 고객사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쭉 앱들로 구성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LLM으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실제 업무에 이제 AI를 쓰는 걸 때 풀 패키지로 다 제공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이제 한국, 일본, 미국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여기에 로고는 허락을 못 받아서 여기 로고는 못 썼지만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되게 뿌듯한 고객사는 일본의 외무성도 저희 걸 쓰십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도 저희 걸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일본의 외무성의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외교 관련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뭔가 물어보고 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작성하고 하는 것들에 저희 앱마켓을 전체를 써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가장 특이한 고객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생성 AI를 도입할 때 뭐부터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생성형 AI 다 좋고 AI 다 좋은데 그거를 도입해서 우리가 뭘 할 거야 그걸로 뭐 할 건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실 명확하게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이 약간씩의 변형은 있지만 크게 분류해보면 요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220개 고객사의 니즈는 다 요 네 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게 제네레이티브 앤서예요. 제네레이티브 앤서는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지만 그냥 물어보면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문서를 되게 많이 다뤄야 되는 직종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약관 관련되는 걸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금융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뭐 비교 분석해서 이제 그런 쪽 리포트 쓰셔야 되는 직종들, 아니면은 아까 그 일본 외무성도 얘기 나왔지만 외교부 안에도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외교 관련 서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나라랑 이런 뭐 조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때 이런 예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일단 제일 많이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제네레이티브 앤서. 제네레이티브 BI는 거의 비슷한 건데요. 뒷단에 있는 게 이제 문서가 아니라 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BI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나 BI 시스템을 가지고 물어보면 답변을 받고 이제 하는 것들이 제네레이티브 BI고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뭐 상담 로그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 요약하는 작업들, 아니면 그런 보고서를 생성하는 작업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뭐 상담 관련된 거나 그 요약 보고서 같은 부분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태그를 붙여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네 가지의 주요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제네레이티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그 외부나 내부에 있는 PDF, 뭐 한글 파일, 뭐 워드 문서, 뭐 이렇게 사내에서 이제 아니면 사외에서 계속 나오는 문서에다가 계속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콜센터 안에서도 이제 이게 구축이 되면 상담사가 답변을 대단히 빨리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보험의 약관을 작성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걸 쓰게 되면은 훨씬 같은 시간에 10배 이상의 이제 약관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테스트 컴플리션 레이트, 그 스피드, 퀄리티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네레이티브 앤서도 사실 이렇게 좀 너무 텍스트가 많은데 저희가 보면은 그 고객사 때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긴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제일 베이비 스텝으로 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뭘 하시냐면 회사의 HR 문서를 가지고 하세요. 회사의 HR 규정 문서라는 거는 크게 뭐 한 3,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당 뭐 많아봤자 한 4, 50페이지예요. 그리고 최종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질문을 이제 하게 하고, 이게 이제 AI가 얼마나 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HR 팀의 일을 얼마나 줄여주느냐를 가지고 보통 이제 AI를 쓸만하다 안 하다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보통에 이제 저희는 대기업 고객사만 있기 때문에 보통은 도입 부서와 실제 이걸 사용하는 현업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두 팀의 온도차가 또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입 부서의 KPI는 도입을 잘해야 되는 거고, 현업 부서는 지금 현업의 일도 바쁜데 뭔가 계속 새로운 거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도입 부서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지만 현업 부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이런 AI를 사내에 도입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프릭션들이 있어요. 마찰들이 있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약간 연습 과제로도 제일 좋은 게 첫 번째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는 실제 업무에 쓰는 거예요. 실제 업무에 쓰는데, 그럼 이때부터는 문서의 종류와 질문의 난이도와 깊이가 엄청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물어보는 게 뭐 이걸 제가
이게 뭐 애 둘째를 낳았는데 그 사이에 몇 년 휴직을 했었고 뭐 그렇게 해도 이제 이거 육아휴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육아휴직 중간에 뭐 퇴직을 하면 어떻게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라면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실제로 본인이 업무에 관련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신관리 업무 매니저라고 하면 회사 내에 여신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대출을 승인해 줄 때에 이제 받아야 되는 문서의 종류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게 금감원 같은 데서 나오는 서류들이 또 이렇게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또 그 상표 종류가 되게 다르고 그럼 이게 문서 하나가 한 몇백 페이지는 되고 이 문서의 종류도 내부 외부 합치면은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2단계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이 여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에서 이거를 쓰시면서 이걸 쓸 때와 안 쓸 때 얼만큼 뭐가 더 좋아졌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현업에 되게 바쁘신 분들은 뭔가 새로운 툴에 대한 요청을 이 도입 부서가 할 때 막 그렇게 썩 당겨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입 부서와 현업 부서 간의 이 온도를 되게 잘 맞추는 게 사실은 가장 AI를 도입하는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문서를 다 AI에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최종 버전이 아닌 뭐 버전 0.1, 최종, 최최종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냥 문서의 내용만 AI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서가 언제 생성됐고 누가 받고 언제 나왔건 각종 메타데이터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입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자체 통계로는 220개의 고객사를 봤을 때 한 60% 정도는 2단계에 있으시고요. 30% 정도가 1단계에 있으시고 이 마지막까지 가 있는 고객사는 사실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럼 제네레이티브 BI는 뭐냐? 제네레이티브 BI는 하는 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뒤에 있는 대상이 문서가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나 BI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스크린샷은 뭐냐면 그 GPT를 기업용으로 가입을 하시면 거기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쪽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잡은 거고요. 이 뒷단에 들어가는 기술이 약간 다른 거는 이거는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이걸 AI가 SQL로 바꿔줍니다. SQL로 바꿔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SQL로 바꿨을 때 AI가 다시 알아서 자동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는 테이블명이나 뭐 이런 게 안 맞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거 어떻게 바꿀 거냐?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이 또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요. 또 LLM의 토큰들이 제한이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한 거를 어떻게 콕 집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이걸 잘 알려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요약이나 분류나 생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좀 뻔한 거니까 넘어가면 이제 크게 그 저희가 아까 앱마켓에서 LLM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이걸 다 엔지니어가 코드를 썼어야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 각각의 경우를 다 코드를 썼어야 됐습니다. RPA가 있지만 RPA는 이런 그 마우스의 움직임을 사실 레코딩하는 경우니까 LLM 앱이라고 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작성했던 이런 로직들을 그냥 LLM이 알아서 처리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에 자동화를 해야 되는 업무가 100개, 200개가 되더라도 기존 같았으면 엔지니어가 100개, 200개를 다 파악을 해서 다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LLM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훨씬 많은 수의 업무들이 훨씬 더 빨리 자동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개념 자체는 사실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LLM 앱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입력으로 들어간 여러 텍스트나 뭐 이제 프롬프트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나 문서나 이런 게 들어가고 이 안에 이제 프롬프트의 체인이나 아니면은 언제 실행하고 언제 멈출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실행할지까지도 자동으로 판단하는 AI. 요즘 이런 걸 다 에이전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나 프롬프트 체인이 이제 전체 약간 로직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뒤에 LLM은 필요한 것들 다 뽑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는 모델이 얼마나 뛰어나냐는 사실 인스트럭션을 얼마나 잘 따르냐로 판단을 하거든요. 인스트럭션 잘 따르냐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델에 프롬프트를 주잖아요. LLM 쪽은. 프롬프트를 주는데 뭐 이거를 요약하세요는 대부분의 모델이 다 잘해요. 근데 이거를 뭐 3살짜리도 알듯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 단어는 좀 들어가게 그게 프로페셔널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뭐 한 줄 이내 문장으로 써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그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는 모델이 있고 안 따르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는 모델을 되게 좋은 LLM이라고 하고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또 뒤에 나옵니다. 현존 네,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클로드 3나 이런 쪽들이 되게 인스트럭션이 잘 따르는 LL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라그라는 건 뭐냐? 이제 앞에서 그래서 과제 4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제네레이티브 앤서고 제네레이티브 앤서도 이제 한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약간 예제는 이제 챗GPT 스크린샷이고요. LLM을 그대로 갖다 붙여 쓰시는 거기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이거 잘 안 되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LLM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쓸 때 GPT나 그대로 갖다 쓸 때는 이게 단어 하나에 한 가지 뜻이 아닌 경우 되게 많고 그 용어가 이 업계에서만 다르게 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LTV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 한 명이 평생 얼만큼의 돈을 지불하냐 라이프타임 밸류. 근데 금융에서는 이 담보대출 비율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론투 밸류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LTV가 뭐야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분명히 없으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페르소나를 넣거나 두 번째는 이제 RAG를 하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한 줄 주는 거예요. 파이낸셜 금융 쪽에 너가 전문가야? 그럼 LTV가 뭐야? 요 한 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보시면 답변이 달라짐을 볼 수가 있어요. 담보대출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알면 단순한데 모르면 어렵잖아요.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논문 같은 거에서 나와 있는 특징 기술, 그냥 내가 이것저것 트라이 하면서 알게 된 일종의 노하우 같은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되게 무시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실제로 사실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 LLM은 학습시킨 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요. 파인튜닝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일매일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신의 학습을 시켜가지고 뭐 한 달 전에 학습을 시켰다. 한 달 전에 학습시킨 LLM한테 미니진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고 하면 모를 거잖아요. 한 달 안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근데 이게 그냥 영어로 말하는 그냥 그 컷오프예요. 난리지 컷오프예요. LLM은 그렇게 자주 학습시킬 수가 없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도 항상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걸 모른다. 이게 난리지 컷오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RAG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RAG는 제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프롬프트에다가 이 모델이 모르는 지식을 그때부터 동적으로 찾아서 프롬프트에다 길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은 이 내용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물어볼 때 프롬프트에다가 자,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해라고 하는 식으로 그때만 동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인 RAG의 컨셉이긴 합니다. 이게 디테일한 거는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RAG 컨셉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저희한테 오는 FAQ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제 LLM을 파인튜닝 해야 되나요? 저희도 꼭 LLM 파인튜닝 해야 될까요? 1번. 2번은 언제 RAG가 필요하나요? RAG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RAG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LLM은 난리지 컷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들여서 매일매일 나오는 새로운 지식을 매일매일 파인튜닝 하는 거는 현재 비용 구조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GPU도 여전히 비싸고 모델은 사이즈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파인튜닝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꽤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난리지 컷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리지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이 난리지 컷오프 이후의 지식은 다 외부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외부 지식이 필요한 RAG를 해야 돼요. 그 금융권을 예를 들어보면 분기에 한 번씩 파인튜닝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내부에서 나오는 참고해야 되는 문서나 뭐 금감원에서 나오는 문서는 사실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항상 난리지 컷오프가 있죠. 외부 지식이 항상 필요하죠. 그럴 때는 항상 RAG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과제를 한다고 생각했었을 때에는 그 문서가 뭐 매일매일 나온다. 그럼 100% RAG를 하셔야 돼요. 100%. 두 번째 파인튜닝 언제 필요하냐? 파인튜닝을 보시면은 모델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냐 안 하냐. 모델 어댑테이션 과연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LLM들, 뭐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모델들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일종의 텍스트 스타일들, 뭐 뉴스 기사, 뭐 웹에 있는 이런 텍스트들,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책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보험약관, 아니면 금융사의 상품약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주간보고 스타일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학습될 때 그런 쪽이 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모델의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냐면, 이 모델이 학습될 때 그런 스타일의 텍스트나 그런 스타일의 문서가 충분히 많이 학습되었냐. 그렇지 않으면 이 모델을 그런 스타일의 문서나 텍스트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모델 어댑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모델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래서 LLM 파인튜닝 해야 되냐 안 하냐는 지금 계신 업종 아니면 하려고 하는 태스크, 회사 내의 문서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밖에서 많이 보이는 문서의 스타일로만 다 내부 문서를 만들고 그렇게만 생성하면 되고 라고 한다면 사실 모델 어댑테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뭐 하이퍼클로바이스나 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만약에 우리 내부에 쓰는 문서들이 뭐 복잡한 공장의 기계 매뉴얼이다, 뭐 금융상품의 뭐 약관 문서다, 아니면은 뭐 우리 회사의 주간 보고 스타일이 너무 유니크하다, 이거를 LLM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파인튜닝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답을 드렸고, 자, RAG 이제 RAG 1.0과 RAG 2.0. RAG의 기본 개념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있는 자료들은 보시면 여기 밑에 써 있는데요. 이제 이 항상 제일 최신의 기술들은 서베이 페이퍼를 보시는 게 가장 아시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기술을 다 커버해주고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되고 다 커버를 해줍니다. 자, RAG 1.0, 2.0. RAG 1.0이 기본적으로 나이브 라그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이제 라그의 그냥 개념 그대로예요. 자, 누가 뭔가를 물어봐요. 그럼 쿼리도 뭐 아시겠지만 다 벡터로 바꿉니다. 이 LLM의 세상에서는 뭐 이게 텍스트가 됐건 음성이 됐건 뭐 이미지가 됐건 영상이 됐건 모두가 다 벡터예요.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유저가 뭐라고 하면 벡터로 바뀌어요. 문서가 막 많이 있겠죠. 그 문서를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자릅니다. 옆에 청크가 있고 이 청크를 또 다 벡터로 바꿔요. 네. 그러면 누가 뭔가를 물어보면 이 벡터 DB 안에서 가장 이 답변이 될 만한 뭐 벡터를 한 3개를 뽑는 거예요. 5개가 될건 3개를 뽑아요. 그럼 그 3개의 벡터를 뽑은 거에 원래 텍스트가 있겠죠. 그럼 그 텍스트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뭐 LTV나 거기에서 콘텍스트 들어간 이제 그런 거. 이까지는 라그예요. 근데 대부분 만나시는 모든 회사의 라그는 이렇게까지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라그 1.0. 그럼 이거의 문제는 뭐냐? 그의 문제는 어떤 회사에서 지금 AI 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물어봤는데 답이 틀려요. 답이 틀려요. 답이 틀리는데 이제 보통은 이거 할루시네이션인 것 같아요. 틀린 답을 되게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게 할루시네이션일 때는 인 거는 뭐냐면 프롬프트 다 맞게 들어갔는데 뭔가 모델 틀려 말한 할루시네이션인데 이 물어봤는 답이 틀려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의 고객사와의 경험에 저희가 배운 거는 70%의 케이스는 이 벡터 DB 여기 이 리트리버 쪽이거든요. 이 리트리버의 문제입니다. 이게 텍스트를 벡터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그때도 AI 모델이 들어가요. 인베딩이라고 하는 모델이 들어가고 이 RAG의 약자가 리트리버 오그멘트 제너레이션인데 여기까지 찾는 과정이 이제 리트리버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그 인베딩 모델을 이제 리트리버라고 합니다. 물어봤는데 답변이 틀리면 70%는 리트리버가 틀린 거예요. 네. 여기에서 틀린 거죠.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 리트리버가 원래 정답이 예를 들면 7번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있다고 해서 정도가 정답 7번인데 여기에서 후보를 1, 3, 5를 뽑았어요. 후보를 1, 3, 5를 뽑아서 프롬프트를 만들면 모델이 아무리 똑똑한 애가 와도 LLM이 답변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문서 뭐 아니면은 어떤 관련된 정부기관의 뭐 법령 문서 뭐 이런 걸 기반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하게 하자 하는데 틀린다. 왜 틀릴까? 70%는 리트리버가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AI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틀렸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 인베딩 이 리트리버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럼 틀린 데이터를 또 모아다가 AI 엔진을 모아다가 또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틀렸는데 그거 고치려고 하면 그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현업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걸 해결하는 게 이겁니다. 포스트 리트리버. 여기 리랭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정답이 7번인데 리트리버가 틀렸다. 1, 3, 5를 뽑아가지고 그러면 요 쿼리 벡터에 대해서는 이 7번을 뽑을 수 있게 이거를 가깝게 학습시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물어봤을 때에는 이게 1, 3, 5가 아니라 7, 1, 3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모델이 바로 맞춰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고 답을 찾는 테스트에서는 사실 LLM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리트리버의 성능입니다. 여기 저기 프리 리트리버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1.0에서 이 고객사마다 질문의 뭔가 패턴, 문서의 제목을 잡는 형태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아까 텍스트를 벡터로 바꾸는 거 인베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베딩이 어쨌든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리트리버 모델인데 이 모델 하나로는 되게 절대 원하시는 성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는 문서의 제목에 엄청 잘 적어놨어요. 2024년도 상반기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물어보면 그 다큐멘트 제목을 벡터로 바꿨을 때 그 문서 하나 찾으면 되게 잘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떤 회사는 뭐 이렇게 써놓고 뒤에 뭔가 랜덤으로 생성되어 있는 텍스트를 막 붙여놔요. 아니면 0102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01, 02, 03 이런 거나 랜덤 텍스트나 막 가나다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런 거는 벡터로 바꿨을 때 벡터가 되게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문서 제목의 벡터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리트리버가 하나일 때는 생각만 잘 안 들어가요. 리트리버를 되게 여러 개를 쓰고 어떻게 질문하고 이 문서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최적화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돼야지 결과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프리 리트리버의 핵심입니다. 뭐 쿼리를 잘 나오게 새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문서의 메타데이터도 벡터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되어야 상용에 쓸 수 있을 만한 RAG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기술이지만 실제 구현의 깊이는 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AG 1.0, RAG 2.0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저희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희는 그게 어떻게 하고 있냐 리트리버를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있어요. 리트리버를 세 개를 쓰고 있고 첫 번째는 문서의 제목 문서의 제목을 벡터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청크를 페이지는 안 자르고 있고 이 페이지를 또 벡터로 바꿉니다. 이 두 가지의 벡터와 이제 키워드를 씁니다. 말씀드린 여전히 뭐 01, 02, 03, 막 가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일렉서치 기반의 키워드를 잘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쓰고 이게 고객사가 어떤 스타일의 문서가 많고 어떤 스타일 쿼리가 많은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자동으로 시작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트리버 성능이 확 올라가고 정답률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이제 135 뭐 정답 7번이었는데 이 리랭킹을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럼 이게 리랭킹에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실 때에도 이 정도는 고려하시고 안에서 구현을 하시는 것들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 정답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 아까 리트리버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그 리트리버는 세 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베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벡터DB 많이 하지만 나와 있는 많은 벡터DB 그냥 벡터를 잘 저장하고 얼마나 빨리 찾냐 하는 건데 진짜 문제의 핵심은 우리 회사의 이 의미에 맞게 이 텍스트를 벡터를 얼마나 잘 바꿨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벡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언어가 벡터 공간에 잘 매핑이 되어 있어야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경험으로는 일단 저희 도메인별로 리트리버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금융, 공공, 제조는 제조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 도메인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퍼블릭한 데이터를 가지고 리트리버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게 고객이 처음에 이제 뭔가를 테스트할 때부터 꽤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고객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만 파인 튜닝을 하면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고객사에 딱 맞는 인베딩 리트리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뒤에 모델을 LLM 오히려 뭐 싼 걸 쓰거나 좀 다른 걸 쓰더라도 전체적인 제네리티브 앤서에서의 성능은 대단히 올라갑니다. 이제 이건 피드백을 주는 이제 스크린샷이고요. 이게 안 맞았을 때 AI 뭐가 틀렸을 때 그때 엔지니어를 불러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는 도입돼서 엄청나게 큰 바틀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업은 안 그래도 바쁜데 이 뭐가 안 돼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뭐 벤더가 됐건 내부 AI 엔지니어가 됐건 붙어가지고 막 같이 해결해야 된다. 테스트 하는데 막 일주일 이상 걸린다. 라고 하면 현업에서는 그냥 도입 안 하면 안 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제품에 반영되어 있고 이게 사람의 엔지니어 도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 전체 구조도인데 다른 것보다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을 좌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리트리버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어요. 리트리버 쭉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다큐멘트 인제스션. 이거는 문서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이 자동으로 처리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LM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큐멘트 인제스션 쪽을 봤을 때 그냥 GPT에 그냥 문서를 올려놓고 물어봐도 잘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때는 어떨 때 잘 나오냐면 뭔가 정답이 일반 텍스트에 쭉 이렇게 있을 때는 물어보면 웬만큼 잘 나옵니다. GPT의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리트리버하고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POC랑 실제 상용의 그 사이에서 약간 그 현업과 도입 부세 온도차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2단계 현업에 딱 가서 쓰게 되면 그때는 내가 직접 고객이랑 상담하고 있는데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답이 바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물어보는 사람은 이 답이 테이블에 있는지, 차트에 있는지, 설령 심지어는 그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도입 부서는 그게 그래도 좀 이 컨트롤된 환경에서 이렇게 도입을 테스트하죠, 표시. 문서를 딱 정해진 걸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 질문은 정답이 여기에 있고 테이블에 있고 이 질문은 정답이 텍스트에 있고 나눠서 하니까 그때는 그것도 괜찮은데 실제 상용에서는 물어볼 때 테이블 차트는 안 쓰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금융안정보고서라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는 이제 그런 문서의 형식인 거죠. 여기에서 뭐 기업 대출 연체 일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GPT의 리트를 되게 잘하지만 이 RH 2.0은 확실하게 아니고 RH 2.0이 아닌 데 생기는 문제들인 걸 말씀드립니다. 문서가 한 2개만 됐을 때도 이게 이제 그 GPT 플레이그라운드 스크린샷이에요. 문서가 2개만 됐을 때도 틀린 답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델보다 이 앞에 리트리버가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답이 나온 케이스고 저희 이제 RH 2.0이 반영되어 있는 저희 제품인데 저희 제품에 물어보면 정답이 맞게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이블. 특히 금융권 공공 쪽에서는 테이블이 엄청 복잡해요.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 막 3단, 4단 머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도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답을 찾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LLM만 갖다가 쓸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거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다 틀린 답이거든요. 반대로 물어보면 여기 이제 이게 저희 서비스 스크린샷인데 하면 이제 정답이 어디서 나왔고 이 왼쪽에 이제 이 어느 페이지나 아까 프리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좀 나옵니다. 이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제대로 맞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조금 여기 앞에 거는 이런 차트에서 뭐 자동차 구형값 떨어지는데 판매 증가율 상황을 알려줘 라고 하면은 차트에 이제 정답이 있는 케이스죠. LLM을 그대로 갖다 쓰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답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이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기술들은 좀 빼놓고 이게 왜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내부에서 그럼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 문서를 파싱하는 이쪽에서요. 첫 번째는 테이블 관련된 거면 뭐 테이블 영역을 인식하는 AI, 그다음에 테이블별 영역을 인식해서 어디까지가 행이고 어디까지가 뭐 콜럼이 어디까지가 키고 어디가 밸류고 어디까지 워즈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것도 다 AI가 합니다. AI가 하는 거고 이런 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파싱을 해야지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맞춰서 파싱을 해야 리트리버가 잡아주고 리트리버가 잡아서 넣어줘야지 LLM 답을 합니다. 차트도 어디까지가 차트인지 그럼 그 차트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모델도 있어요. AI가 이제 그것도 하고 그럼 그게 여기 파싱될 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목차에서 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목차 같은 거 빼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 문서에 관련돼서 다 크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프로덕션과 약간 그 테스트할 때의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른 것들이 있죠.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뭐 현재 우리가 그게 얼마나 되지 하면 이 문서를 각 영역별로 이거는 테이블이다, 뭐 이건 다단이다, 이건 빠져야 된다. 그럼 차트면 자동으로 설명하고 테이블은 테이블별로 API 파싱해가지고 이렇게 답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벡터화를 다 해요. 그렇게 해야지 정답을 맞추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후보를 찾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죠.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LLM에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 정답이 어디서 나왔다는 참조를 찾는 것들은 사실은
모델이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으면 인스트럭션을 프롬프트를 잘 써주면 이건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모델은 이런 프롬프트가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셔야 되고, 네. 그래서 보통 LLM 다 하시도 생각하고 하시기도 하고 LLM이 성능이 되게 좋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LLM은 자동차의 엔진이고 지금 기업에 쓰실 때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서를 테이블 막 이런 걸 우리가 다 해야 되냐, 뭐 차트만 다 해야 되냐 그런 걸 안 하면 현업에서 쓸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LLM 모델의 평가 전략. 자, 예를 들면 이제 그 금융 쪽의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다 금융 쪽은 아니시지만 그런 질문이 실제로 있었어요. DSR 30, DTA 90이면 고위험 가구. 원래 정답 텍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계 부실 위험 지수는 DSR, DTA가 40, 100일 때 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100을 넘어가면 위험 가구. 위험 가구에는 또 안에서 고위험 가구, 고 DTA가 고 DSR 가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약간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0, 30, 90이면 처음부터 위험 가구가 아니니까 고위험 가구도 아예 아닌 거거든요. 위험 가구여야 그 다음에 고위험 가구는 되는 거고 이런 로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GPT 그냥 물어보면 그때그때 다르니까 물어봐. 뭐 상황에 따라 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때그때 따로 알아보려면 사실 AI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AI 물어봐서 딱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델이 도메인에 필요한 역량 이런 언어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은 생성형이라서 사실은 사람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막 데이터 10만 개인 걸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외주를 쓰게 되는데 또 도메인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그걸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는 이해로라는 방식이 가장 유명한데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정량평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보는 겁니다. 이때 뭐 GPT-4나 클로드 3가 채점을 하게 하는 방식도 많이 써요. 보시면 그 이해로 방식은 뭐냐면 사람이 그 모델,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줘요. 이제 그런 문제를 주고 나면 모델 두 개가 각자 답을 생성합니다. 그 중에 사람이 보고 A가 낫네, B가 낫네 이렇게 찍어요. 찍으면 그때 무슨 모델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모델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니까 어떤 모델은 100점 80승, 어떤 모델은 100점 10승 나올 거잖아요. 많이 이긴 모델이 좋은 모델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이해로가 제일 좋은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실제 그러니까 이 이해로와 그 다음에 각종 정량 평가의 데이터 세트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량 평가 데이터 셋이 믿을만 하다는 거겠죠. 이게 파란색이나 회색이면 관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량적으로 점수는 되게 높지만 실제로 사람이 봤을 때 좋은 퀄리티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좀 안 좋은 데이터 셋의 예제 뭐가 있냐? 헬라스웨, 트루스미 QA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안 좋은 데이터 세트 예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근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각 도메인, 그러니까 지금 계신 기업에서 어떤 모델을 평가하실 때는 그 지금 허깅 페이스 같은 데나 뭐 아니면 KO LLM 대시보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헬라스웨기나 뭐 트루스미 QA로 되게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량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정성적으로는 네, 사람이 봤을 때 실제로 안 좋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계신 기업의 그 도메인의 의미 있는 테스트 세트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융 쪽 고객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 쪽 고객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투자를 해서 만든 테스트 데이터와 이 금융 쪽에 특화되어 있는 평가 방법을 해서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공 쪽도 그렇게 하고 제조 쪽도 그렇게 하고 저희 고객사가 있는 도메인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업계에 기여를 하는 형태를 계속 할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저기 뭐 FPV, 피카사 이런 것들 저희가 만든 테스트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에 직접 여러 모델을 테스트하실 때 쓰실 수 있게. 이건 금융의 예를 들면 그 FPBK와 피카사는 저런 금융의 기사를 가지고 긍부정을 보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 금융의 데이터, 금융의 뉴스 기사를 가지고 긍부정을 보고요. 근데 금융 데이터는 수식어 테이블이 많기 때문에 수식어 테이블 데이터를 같이 하고 이 MMLU는 이런 복잡한 사지선다예요. 근데 그 도메인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리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RAG가 중요하기 때문에 RAG도 항상 쓰이기 때문에 RAG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세트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KOLLM 리더보드라는 데 가시면은 네,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내부 이제 모델 테스트 하실 때 쓰실 수가 있고요. 이해로 방식은 여기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고 여기에 정답까지 같이 보여주고 사람들이 A, B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가 제일 잘 이기고 좋냐 보시면은 이 기준은 클로드 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GPT-4였고
이 알파 F 모델이 이제 저희 모델의 파이썬 모델인데 3등이 이제 알파 F의 이븐 모델입니다. 이븐 이제 야놀자에서 만든 오픈 소스 모델이고요. 이 이븐 모델 자체만 보시면 저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의 파인 튜닝을 하기 전과 도메인의 파인 튜닝을 한 뒤에 성능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저기 오픈솔라 KO를 보시면 모델이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오픈솔라 알파 F 오픈솔라 KO는 이렇게 좋지만 오픈솔라 KO 자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GPT 한 3.5 정도와 GPT-4, 네, 이제 클로드 3 안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파인 튜닝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정도 돼야지 되게 쓸만한 모델이 네, 그 온프렘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 고객사가 제일 많이 물어본 마지막 질문 뭐가 있냐면 그 내부에서 계속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클로드나 GPT 같은 모델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픈소스에 온프렘 하는 건 아예 하지 말까?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는 오픈소스나 온프렘에 이게 투자를 해야 하고 이제 그 GPT나 클로드를 쓰지 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항상 있습니다. 각각이 약간 이 합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밖에 모델 GPT 쓰나 클로드만 쓰자라고 하는 쪽은 어떤 거냐면 이게 오픈소스 모델에 파인 튜닝하고 한참 돈을 써도 이게 끝나기 전에 뭐 GPT-5가 나올 거고 클로드 쓰 다음 버전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이 결국 더 좋은 모델이 계속 밖에 쌌을 나올 거다 하는 거고, 이 반대로 이제 밖에 거를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쪽은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두 가지를 다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메인이 다 다르지만 GPT-4, 클로드 3만 믿고 그 다음 번에 나올 거라고 믿고 외부에 이제 그 오픈소스의 모델을 가지고 파인튜닝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혹시나 금감원에서 만약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내부의 모델이 무조건 내부 분리된 방식으로 이제 써야 된다. 망 분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그 내부에서 한참 파인튜닝을 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런칭하려고 하니까 밖에 모델이 너무 괜찮은데 그걸 또 그럼 바꾸려면 처음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건 또 너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게 하는 거를 가장 먼저 준비해 놓고 안에서 이제 하는 것과 외부에서 하는 거를 둘 다 할 수 있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 전략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 빨간색은 클로즈드 모델이고요, 사스 모델이고 이 파란색은 오픈소스 온프렘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픈소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의 성능이 점점 더 시간이 가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오픈소스 모델은 그래도 클로즈드 모델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추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것들은 또 이 빅테크상 클로즈드 모델이 이게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이 이미지에 관련해서 멀티모달 모델 같이 이미지에 관련해서 리포트를 써봐. 이런 것들은 멀티모달 모델로 쓸만한 오픈소스 모델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준비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면 생성 AI 앞에 쭉 보셨던 것 같이 엄청나게 생산성을 100배, 1000배 올립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를 대체할 거냐, AI가 우리 회사를 대체할 거냐를 걱정하시기보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하는 거고 AI를 잘 쓰는 기업이 그 적당 기업을 대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모델을 쓸 거냐 밖에 아니면은 파이썬을 쓸 거냐, 양쪽을 다 준비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평가 방법들 리뷰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그 다른 회사의 케이스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어떤 부분에 어떤 저희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지가 있으니 QR코드를 찍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